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7년차 직장인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 다들 아시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핏줄은 끊을 수 없다고 흔히들 말하는데요. 사실 저는 요즘 핏줄 가족이라는 게 정말 뭘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제 고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아들 둘인 집안에 시집을 간 둘째 며느리예요. 제가 결혼을 할 당시에는 아주버님은 결혼 생각이 전혀 없으셨죠. 더 시간을 두다가는 둘째 아들도 나이가 더 들어버릴 것 같아서 부랴부랴 제가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시댁은 말 그대로 장남이었던 아주버님이 최고인 집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먼저 결혼을 한다는 건 집안에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셨죠. 그렇지만 어찌저찌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역시나 결혼하고서도 장남 최고인 마음을 놓지 못하시더라고요. 막상 장남인 아주버님은 가족들에게 전혀 살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족을 불편해했는데도 가족끼리 외식을 하려고 하면 시부모님은 항상 장남을 찾으셨어요. 너희 형은 어디 갔어? 연락 안 해봤니? 형한테 전화해서 같이 밥 먹자고 네가 연락을 해야지. 네 형은 그런 거 잘 못 챙기잖니? 그럼 아랫사람이 가서 챙겨야 하는 거야. 며느라, 남편이 못 챙기면 너라도 챙겨야지 뭐 하는 거니? 지금이라도 얼른 전화해봐. 같이 밥 먹자고. 니네가 전화해서 같이 밥 먹자고 해야지. 아니, 그렇게 걱정되면 같이 사는 사람이 전화를 해야지. 왜 우리한테 그런 것까지 시켜? 엄마 아빠는 한 집에 같이 살면서 밥 먹자고 말도 못해? 우리가 밥 먹자고 한 지가 언젠데 어떻게 형한테 전화를 했니 말았니? 지금 밥 먹는 것도 엄마한테만 말했는데 아빠도 같이 오시잖아. 그럼 당연히 형한테도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가 전화해봐. 아유, 우리가 전화하면 잘 받지도 않고 성질만 내니까 그렇지. 개심기 건드려서 뭐 할 거야? 그래도 동생이 전화하면 좀 나으니 너 보고 하라는 거 아니야. 네가 좀 해봐라. 안 그래도 너희 보면 말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한 번 만날 때는 항상 형을 챙겨야 하는 거야. 니네가 결혼하고 재수 씨도 생기니까 네 형이 불편할까봐 자리 피해주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며느리가 나서가지고 아주버님 챙겨야지. 아니, 형 없이도 그냥 밥 먹으면 되지. 그냥 우리끼리 밥 먹으러 가. 언제 형한테 전화해서 밥까지 먹으러 가. 그냥 가자고. 애초에 엄마 아빠가 나오면서 형한테 물어봐도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집에 있다며. 어떻게 나오면서 같이 올 생각을 안 해? 진짜 희한하네. 난 너희가 알아서 연락했을 줄 알았지 뭐. 그래도 가족인데 다 같이 모여서 먹으면 좋잖니. 네가 전화해서 같이 밥 먹자고 해. 이거는 며느리 들어오니까 신경 써서 그러는 거니?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너희가 말하는 게 더 낫지. 얼른 전화해 보라니까. 출발하기 전부터 시부모는 아주버님에게 연락을 해보라고 난리를 피우면 남편은 마지못해 전화를 하곤 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아주버님은 별로 밥 생각이 없다고 하거나 바쁘거나 아니면 약속이 있다면서 안 된다고 거절을 했죠. 같은 집에 살면서도 그런 걸 물어보는 것도 조심스러워하는 게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저희한테 매번 시키는 것도 이상했어요. 결국 이렇게 아주버님이 직접 거절하는 걸 보고 나서야 같이 밥을 먹으러 가시곤 했습니다. 저는 이런 시부모님의 태도가 너무나도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밥도 우리가 사는데 매번 장난만 찾으니 이게 뭔가 싶었죠. 그런데 남편은 원래 자기 집안이 그렇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더라고요. 또 하나 서운했던 건 바로 집안 대소사 문제였어요. 우리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참석을 해야 했어요. 반면에 아주버님은 장남이어도 미혼이라서 참석 안 해도 한마디를 안 하셨죠. 집안 모임에 참석하지 않아도 집안 결혼식이 있어도 아주버님은 뭐든 다 이해하고 넘어가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한 번 빠지면 예의가 없다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주버님 생일이었는데 그 전날에 남편이 연락해 물어보니 다른 친구들이랑 보낼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생일 당일에 시모가 난리가 나서 연락을 하셨답니다. 아니 너는 결혼을 했으면 시댁 식구들을 챙겨야 할 거 아니니? 왜 네 아주버님 생신인데 어떻게 찾아오지도 않고 챙기질 않아? 아무리 그래도 가족 생일은 며느리가 알아서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처자식도 없이 외롭게 생활하고 있는데 재수씨가 와서 딱 챙겨주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 어머님, 아주버님한테는 이미 연락 다 드렸어요. 안 그래도 오늘 친구분들이랑 만날 거라고 일찍 나가신다고 하시는 거 만나는 분들이랑 같이 드시라고 케이크 쿠폰도 보내드리고 메시지도 남겼어요. 아주버님이랑 통화도 다 했는데 괜찮다고 오히려 고맙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뭐야? 아침에 와서 아침상이라도 차려줘야 하는 거 아니니? 얼마나 자기가 외로우면 생일날 가족들이랑 안 보내고 친구들이랑 보내겠어. 너 결혼하고 나서 혹시라도 재수씨 고생할까봐 눈치 보는 건 생각도 안 하니? 이런 건 미리미리 네가 아주버니 위해서 챙겨야 하는 거야. 네가 먼저 약속 잡았으면 친구들이랑 약속을 했겠니? 아무리 그래도 남편 형 아니니? 네가 챙겨야지. 어머님, 저희 남편도 저희 언니 생일 때 아무것도 안 해요. 생일 축하한다는 말은커녕 언제인 줄도 모르는데 제가 그런데도 생신상까지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주버님 일찍 나가셨잖아요. 무슨 생신상을 받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주버님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 너무 서운해요. 아니 걔랑 너랑 같니? 걔는 100년 손님이고 너는 며느리 아니야? 며느리가 되면 시댁 식구들 챙기는 게 네 일이지 뭐가 네 일이야? 요즘 며느리는 얼마나 편하니? 예전에는 시댁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야 했는데 생일 정도 챙기는 게 뭐가 힘들어? 너 그렇게 네 집 내 집 따지는 게 난 더 서운해. 시모는 홀로 있는 아주버님을 챙겨야 하는 건 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정작 결혼하기 전 상황을 들어보면 아주버님 생일상은 시모도 차려본 적이 없으셨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저에게 차리라고 하니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시댁에 큰 행사가 있었는데 그날 몸살이 와서 저희 부부가 참석을 못했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해서 같이 병원에 가서 간호를 하느라고 남편도 못 가게 된 거였는데 겨우 병원에서 링거까지 맞고 나서 그나마 숨을 좀 쉬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상태가 나빴다가 괜찮아지니 늦게라도 행사에 참석하려고 했는데 의사가 급고 만류했어요. 그 상태로 나갔다가는 쓰러져서 저 세상 갈지도 모른다면서 푹 쉬어야 한다고 하셨죠. 근데 나중에 시부모님께서 행사 마치고 집까지 찾아와서는 참석하지 않았다며 저희 부부에게 엄청 화를 내셨어요. 예전 같으면 그렇게 아파도 약 먹어가면서 꼭 참고 다 참석해야 하는 건데 너희는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얼마나 편하고 좋니? 어떻게 시댁 행사인데 몸 관리를 그렇게 하는 거야?
모르고 있었던 것도 아니면서. 행사 다가오면 몸 관리 잘해야 하는 거 아니니? 아프긴 한 건 맞는 거야? 지금 보니까 뭐 크게 아파 보이지는 않는데 링거 한 번 맞고 나아질 거였으면 큰 문제는 아닌 거 아니니?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서운하게. 내가 진짜 엄마 말에 다 서운하네. 와이프 오늘 진짜 저 세상 갈 뻔한 거 살아났어. 어제부터 열 펄펄 끓는 거 약 계속 먹었는데도 안 내려갔단 말이야. 탈수까지 와서 겨우 병원 가서 링거 맞고 열 떨어진 건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열만 내렸을 뿐이지. 나중에 검사도 다시 해봐야 한다던데 뭐 큰 병이면 어쩔 거야? 엄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놔? 이럴 거면 왜 왔어? 그리고 형은 없었어? 형만 있으면 되는 거지.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해? 너네 형이 오건 안 오건 그건 신경 쓸 거 없고 너희는 결혼했으니 가족 행사에는 꼭 참석해야지. 너네 형은 오늘 바쁘다고 해서 내가 오지 말라고 했다. 그래도 형은 미혼이니까 다른 가족들이 어느 정도 이해는 해주지만 너희는 결혼해서 부부 아니니? 그러면 다른 가족들이 안 오면 다들 오해하지 않겠어? 어찌되었든 얼굴 잠깐 비치더라도 참석은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렇게 아픈 거 같지도 않은데 그래도 링거 맞고 괜찮아졌다고 하면 잠깐이라도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의사가 이 상태로 나가면 쓰러져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고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뭘 참석하러 오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형도 안 갔는데 왜 우리만 가야 하는 거냐고. 결혼했다고 꼭 가야 하는 게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이야? 그렇게 장남하면서 왜 이럴 때는 장남 꼭 와야 된다 그런 건 안 하냐고. 형은 바쁜 일도 아니고 그냥 친구 만나러 나가는 거일 수도 있잖아. 그런 것도 솔직히 많은데 왜 나는 꼭 가야 되고 형은 안 와도 괜찮은 건데. 얘가 정말 지 와이프 앞이라고 큰소리 치는 거 봐라. 어디서 버리장머리 없게 엄마 아빠 앞에서 화를 내? 형이 마지로서 얼마나 부담감을 갖고 살고 있는지 알기나 하니? 자기가 아직 장가도 안 가고 있으니 가족들 앞에서 보기 민망해서 그런 거지. 그런 것조차 이해도 안 해주면 어떻게 하니? 가족이 된 게 그런 걸 이해해줘야지. 엄마 말이 맞아. 며느리 너도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우리 집 가풍을 지켜야 하는 거야. 이번에는 쓰러질 정도로 아팠다고 하니까 내가 그냥 넘어가겠지만 다음에는 아무리 아파도 얼굴은 꼭 비춰야 하는 거야. 약 먹고서라도 가족들 다 인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와야 하는 거야. 알겠니? 시모와 시부의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충격을 받았던 건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도 자신이 형과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자신을 어른 대접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부모 태도는 변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와이프에게까지 무시를 하니 꽤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쉬는 날에는 시부모님을 봐야 했던 남편은 그날 이후로 점점 시댁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매주 오던 아들이 오지 않으니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지만 남편은 더 냉정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던 중 결혼을 안 할 것 같았던 아주버님이 결혼을 한다고 형님을 데리고 왔어요. 결혼식을 하기 전까지 전 상견례를 제외하곤 형님과 마주치지 못했죠. 저와 결혼할 때는 결혼으로 상의할 게 있다며 매번 절 부르셨던 시모는 웬일인지 형님은 결혼식 전까지 한 번도 부르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시모는 매일매일 바쁘게 보내셨어요. 신혼집도 시댁에서 다 마련을 해 주셨고, 신혼여행도 해외로 10일 동안 보내주셨답니다. 거기다가 형님이 해오신 예단도 안 받겠다면서 오히려 형님이 시집 오는 걸 감사하다고 느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결혼할 때 신혼집도 모아둔 돈이랑 같이 합쳐서 대출을 받아 마련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신혼여행이며 결혼식 비용 모두 저희 힘으로 준비를 했고, 예단 리스트까지 받아서 예단도 다 해갔는데 너무 차이가 나더군요. 처음에는 저도 저랑 너무 차이나게 해주시니 서운한 마음이 컸지만, 어차피 그만큼 시댁 관심이 형님에게 갈 테니 그걸로 생각하자고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형님이 오시니 시부모님은 저희를 마치 아무 때나 불러도 되는 애들처럼 대하셨어요. 주말에 시부모님이 가족 모임을 한다면서 부르셔서 시댁에 갔는데, 저희가 갔을 때까지도 가까이 사는 형님네는 오시지도 않았어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근데 아직 형님네는 안 오셨어요? 가까이 살고 계시니까 저희보다 더 일찍 와 계실 줄 알았어요. 어머님, 근데 오늘 남편이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소화도 잘 안 되고 계속 더부룩하다고 해서 근처 약국에 잠깐 들렸다가 온대요. 근데 어머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대청소 하시려고요? 물건들은 왜 다 꺼내놓으신 거예요? 아, 오늘 네 형님 안 올 거야. 요즘 컨디션이 별로 안 좋다고 해가지고 내가 굳이 오지 말고 집에서 좀 쉬라고 했어. 걔가 얼마나 피곤하면 그런 말을 했겠니? 평일에도 직장 다니느라 힘들고 주말이면 집안일도 해야 할 거고. 참, 이거 오늘 나랑 좀 같이 정리하자. 안 그래도 창고에 있던 거 싹 다 정리해야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마침 잘 됐네. 오늘 너희 온다고 하니까 같이 해볼까 했거든. 필요 없는 건 싹 다 버리고 쓸만한 것만 좀 둬야 되겠어. 에이, 어머님, 저도 평일에는 일하고 있잖아요. 오늘 형님네 안 오시는 줄 알았으면 그냥 저희도 다음에 온다고 할 걸 그랬어요. 어머님이 가족들 다 모이는데 안 오냐고 뭐라고 하셔가지고 남편도 몸 엄청 안 좋은데 겨우겨우 온 건데. 그럼 저희도 남편 오면 갈게요. 어쨌거나 어머님 이거 버리실 거예요? 저희 집에 믹서기 고장 났는데 이거 안 쓰시면 저 주세요. 가지고 가서 써야 되겠어요. 그거? 아니, 그거 큰애네 줄 거야. 요새 큰아들이 몸이 별로 안 좋아 보여가지고 과일이랑 뭐 이것저것 사가지고 보내려고. 마침 잘 됐다. 너희들 나중에 집에 갈 때 챙겼다가 가는 길에 아주버님네 들려서 내려주고 가. 알았지? 그리고 이거 말고도 고기도 재워 놓았으니까 너희들 거 가지고 가면서 아주버님네 것도 가다가 내려주고 가고. 어머님, 저도 과일이랑 이것저것 챙겨주세요. 저도 과일 좋아하는데 고기는 저기 꺼내놓은 거예요? 저 통에 재워두신 거예요? 근데 통 크기가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어느 게 저희 거예요? 혹시 어머님, 저번처럼 작은 통이 우리 거라는 거 아니죠? 어머님, 진짜 너무하세요. 저희도 고기 좋아해요. 왜 매번 형님네는 대여섯 번은 좋게 먹을 정도로 많이 싸주시면서 저희는 한 번 먹으면 끝인 양으로 싸주세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예, 너희는 너무 살이 쪄서 그렇지. 이게 체중 조절을 좀 해야 할 거 아니니? 결혼하고 계속 살도 찌고 그러니까 몸이 그렇게 아프고 그러는 거야. 근데 네 형님 좀 봐라. 결혼하고서는 몸도 하도 허약해가지고
자꾸 아프고 힘도 없고 그러잖니. 많이 잘 먹어야 건강하고 아프지도 않은 거라서 형님네는 그래서 많이 주는 것뿐이니까 네가 서운할 게 뭐가 있어. 가족 건강 걱정하는 것도 샘나냐? 시부모님은 항상 이런 식이셨어요. 가족 모임을 할 거라면서 주말에 불러놓고서는 형님네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와도 괜찮지만 저희는 핑계 따위는 통하지도 않았죠. 거기다가 먹는 것조차도 차별을 많이 하셨어요. 아주버님이나 형님은 원체 마르시기도 했는데 입이 엄청 짧았어요. 편식도 많이 하셨고 채소도 잘 안 드셨는데 저희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잘 먹었죠. 그런데도 아주버님네는 항상 먹을 걸 잔뜩 싸주시고 저희 보고 가져다 주라고 시키셨지만 저희는 한 번 먹으면 끝인 양으로 싸주시곤 하셨죠. 그래 놓고서는 우린 체중 감량을 해야 하니 적게 주고 아주버님네가 잘 안 먹어서 허약하니 많이 싸주는 거라면서 부모의 걱정된 마음이 담겼다고 하셨어요. 시댁 식구들이 다들 아주버님 식구들을 어와둥둥하니 형님도 저를 무시했어요. 형님은 정말 가끔 시댁에 오셨는데 시댁에서 가족 모임을 한다고 부르면 10번 중 1번만 참석을 하셨어요. 와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에게 물 하나 떠오는 것도 시키곤 했죠. 동서, 저기 가가지고 얼음물 좀 가지고 와줘. 아, 오늘 날이 정말 덥네. 그렇죠, 어머님, 아버님? 날이 너무 건조해서 그런가? 요즘 찬물이 자꾸 당겨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실내가 좀 건조하지 않아요? 어머님, 이렇게 건조한 상태에서 지내면 호흡기도 별로 안 좋고 나쁜데? 젖은 수건이라도 여기저기 좀 널어두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집안 공기가 딱 느끼기에도 답답한데? 창문이라도 좀 열까요? 동서, 얼음물 가져다 주고 저기 창문도 좀 활짝 열어줘. 아유, 그러니? 집안 공기가 좀 답답하니? 안 그래도 내가 너희 오기 전에 환기 좀 시킨다고 아까까지 문 좀 열어놨다가 바람 들어오길래 추울까 닫아놓은 건데 요새 날씨가 환절기라서 그런가 건조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그네, 네 말이 맞아. 작은 애는 가서 얼른 얼음물 좀 가져다 주고 창문 좀 싹 다 열어봐라. 아, 그리고 가는 김에 사골 끓고 있는 것도 한번 저어주고. 푹 고왔는데 아마 아직 좀 더 끓여야 할 것 같네. 그리고 빨래도 다 됐나 볼래? 어머님, 저 몸이 10개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씩 시키세요. 아니다. 어머님이 가셔가지고 빨래 다 됐는지 보시고 제가 창문 열 테니까 얼음물은 형님이 좀 가져다 드세요. 아, 형님, 얼음도 없는 것 같던데 그냥 물을 드시던지 아니면 가가지고 얼음을 직접 사오시든지 하세요. 아니, 얘가 갑자기 안 하던 말버릇이야. 피곤하게 이러온 형님한테 이것저것 테라마라 시키는 동서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니? 얘가 아까부터 틱틱거리는 게 정말. 그렇게 시댁 오는 게 싫으면 안 오겠다고를 하면 되지. 여기까지 와서는 왜 이렇게 투덜대는 거야? 됐어.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할 테니까. 아니, 어머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도 방금까지 일하다가 여기 왔어요. 일하고서는 피곤하다고 오늘 못 가겠다고 말하니까 어머님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데요. 오늘은 꼭 와야 한다고 사골 구운 것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엄청 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전 여기 와서 엉덩이 붙일 새도 없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시고 형님 오니 형님 시킨 것까지 제가 다 해야 돼요? 어머,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어머님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예의 없이?
동서 애 같은 면이 있네. 그런 걸로 서운하다고 느끼는 거 너무 어린애 같은 거 아니야? 당연히 동서가 나보다 아랫사람이니까 시키는 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세상 이치 아니냐고. 그리고 동서는 그냥 앉아서 사무 업무만 보는 사람이지만 나는 전문직이라서 동서보다 훨씬 더 힘들게 돈 벌고 있는데 당연히 내가 더 피곤하지 않겠어? 그거 가지고 서운하니 뭐하니? 참. 그래. 그네가 일하기는 더 힘들고 고된 일 하고 오는 건데 시원한 사무실에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오는 너랑 뭐가 같니? 그리고 이 좁은 집에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이라고. 그렇게 서운하다, 너무하다 타령하는 거야. 형님처럼 철 좀 들어라. 아니 결혼한 지는 지가 더 오래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막내질을 팍팍 내야 하는지 원. 그네가 역시 장손 며느리답게 점잖으면서 중심도 아주 딱 잘 잡고 역시 장손 며느리야. 뭐래도 형님 말은 무조건 맞고 저는 틀리다 하셨죠. 시부모님이 항상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꼼짝을 못하니 아주버님과 형님도 모두 저희를 무시하고 비웃기 시작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서운하고 화도 났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남편은 서운한 마음이 있더라도 연을 끊자는 생각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내 행동에도 너무나 서운함을 느꼈지만 남편과의 갈등도 잦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매번 시댁 갈 때마다 차별하는 게 진짜 바로 눈에 보여서 너무너무 서운해서 안 되겠어. 나 솔직히 앞으로 시댁 가고 싶은 생각 아예 없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차별하시고 계시잖아. 당신은 그렇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었어? 형님이 하는 말은 다 맞다고 하시고 내가 하는 말은 다 틀렸다고 하셔. 결국에는 내 의견대로 해도 그건 형님이 잘 이끌어서 그런 거라고 하시는데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아, 어쩌겠냐. 가족인데.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우리가 한두 해 산 것도 아닌데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형이나 형수님이나 너무한 거 있긴 하지만 원체 자기들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인 거 당신도 알잖아. 그리고 엄마 아빠도 형이랑 형수님 잘난 거 아니까 더 어와둥둥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냥 기본 도리만 하면 된다니까. 내가 슬슬 우리 집에 가는 거 줄여볼 테니까 제발 조금만 참아주면 안 돼? 안 그래도 나도 머리 아픈데 당신까지 머리 아프게 하지 좀 마. 아니 난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대체. 당신이랑 5년을 살면서 당신 때문에 속상한 적보다 시댁 때문에 속상한 적이 더 많은 것 같아. 알아? 한 달에 한 번 보면 뭐 하냐고. 그때마다 항상 서운해서 상처받고 오는데 나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으니까 가고 싶으면 당신 앞으로 혼자 가. 아, 네가 안 가면 부모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 제발 부탁인데 조금만 참아봐. 안 그래도 나도 엄마 아빠가 하는 행동 보고 너무했다 싶었어. 형도 형수님 말리지도 않고 엄마 아빠가 너무 오냐오냐해서 키워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그 앞에서 나서서 뭐라고 하면 더 상황 이상해지는 거 알잖아. 부모님은 당신이 시켜서 내가 그런 거라고 생각할 거야. 당신은 나랑 가족이 된 거야? 아니면 당신 가족에 나를 끼워 넣은 거야? 당신이 지켜야 할 사람은 나 아니야? 당신이랑 결혼 안 했으면 애초에 안 봤을 상황 아니냐고. 매번 아주버님 눈치만 보면서 뭐라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당신도 이해 안 되는 거 알아? 이번이 마지막이야. 당신이 뭐라고 못하면 나 다음부터는 내가 나서서 뭐라고 할 거야. 알았어?
그렇게 차별 속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명절날 사건은 터지게 되었어요. 저는 명절날에도 차별이 있으면 정말 뒤엎어 버리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었죠. 근데 명절날 형님네가 출장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절은 시부모님과 저희만 명절을 보내게 되었죠. 원래 명절 당일에 명절상을 다 내고 바로 친정으로 갔었는데 이때는 친정에도 못 내려가고 시댁에 명절 내내 있어야 했어요. 명절이 끝나는 날 형님네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출장을 마치고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얼굴만 보고 바로 친정으로 향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죠. 아이고, 우리 아들 며느리 너무 고생 많았어. 어떻게 명절에 딱 출장을 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일은 잘 끝내고 왔니? 가서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은 거 아니야? 며칠 다녀온 새에 얼굴이 반쪽이 됐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지? 명절 음식 남겨두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고생한 거 맛있는 거 챙겨서 먹자꾸나. 얼른 들어와. 친정집에는 가봤어? 내일 가보려고 한 거야? 어머님, 명절은 잘 보내셨어요? 집에는 어제 잠깐 갔다 왔어요. 출장길이 어제 낮에 끝나가지고 아무래도 명절에 집에 가긴 해야 하니까 지금 친정에서 오는 길이에요. 어떻게 된 게 딱 타이밍이 명절에 출장이 잡혀버렸는지. 아니었으면 바로 시댁에 오는 건데요. 근데 동서는 어디 가려고? 아, 형님, 출장 잘 다녀왔어요? 저희 이제 친정에 가보려고요. 안 그래도 얼굴만 보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에 명절날에 바로 친정 못 가가지고 저희도 이제 가야 할 것 같아요. 형님은 친정 갔다가 오시는 길이라고 하시니 여기 며칠 계셔도 괜찮으시겠네요? 저는 친정에도 못 가고 어머님, 아버님이랑 명절 내내 같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저 이제 가보려고요. 아니,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가 왔는데, 동서, 그냥 친정에 간다는 거야? 동서, 나 힘들게 돈 벌고 왔는데, 그런 내가 상까지 차려야 되겠어? 동서가 얼른 가서 상 차려야지. 어떻게 우리가 오는데 친정이 간다는 소리가 나와? 우리가 그래서 미리 연락해 준 거였잖아. 어머님, 동서 그냥 보내실 거예요? 그래. 아주버님이고 형님이고 다 왔는데 같이 저녁이라도 먹고 가야지. 그네 피곤하다고 하니까 네가 가서 저녁상 좀 내어놓으라. 그 냉장고에 보면 애들 오면 구워주려고 했던 한우 그거 있거든? 오늘 그거 좀 꺼내서 구워 먹자꾸나. 안 그래도 너희 안 오면 냉동실로 다시 보내야 하나 고민했었는데 마침 딱 온다고 해서 얼마나 다행이니. 내내 명절 음식 먹어서 지겨웠는데 잘 됐구나. 한우나 구워 먹자. 동서, 뭐해? 어머님 말씀 못 들었어? 가서 저녁상 차려. 동서는 며칠 동안 내내 푹 쉬었으니까 동서가 좀 일을 해야 하지 않겠어? 나는 어제까지 일하다가 이제야 쉬는 거라서 좀 쉬어야 되겠네. 밥 다 차리면 말해줘. 잠깐 쉬고 있을 테니까. 형님의 말에 너무나 화가 났던 저는 바로 화를 내려고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다가오더니 형님의 볼을 내리쳤어요. 저도 놀랐지만 시부모님이며 아주버님, 형님까지도 모두 놀라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지금껏 아무 소리도 안 하던 남편이 결국 폭발을 했던 거죠. 남편 얼굴을 보니 눈이 당장이라도 터질 것처럼 빨개져 있었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고서는 소리쳤죠. 도대체 지금 이 상황이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나 엄마한테 묻고 싶었어. 냉장고에 뻔히 한우 고기가 있는 거 보이는데 어떻게 한 번을 구워 먹자고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와이프가 어제 물어봤잖아. 저거 구워 먹으려고 둔 거냐고. 근데 엄마 뭐라고 했어? 구워 먹을 거 아니고 나중에 누구 주려고 했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지금 뭐라고? 지금 구워 먹겠다고? 그게 지금 말이야? 그리고 엄마 아빠야 그렇다 치더라도 형수님은 뭐예요? 뭔데 우리 와이프 무시합니까? 아니 얘가 정말 정신 나갔나?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떻게 네 영수를? 너 당장 사과 못해? 어떻게 사람 얼굴에 손을 올려? 고작 고기 하나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내리치니? 작은 애가 말해봐라. 이거 네가 네 남편 조종한 거지? 어떻게 이따위로 행동할 수가 있어? 와이프가 뭘 했다고 화를 내세요? 이거 내가 참다 터뜨리는 거예요. 형도 똑같아. 엄마 아빠가 차별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형도 그거 다 받아먹기만 하지. 동생 불쌍한지 모르는 형도 똑같다고. 나한테까지 그러는 건 참아도 내 와이프한테 그러는 건 도저히 못 참겠거든? 어떻게 형이랑 똑같은 여자를 이렇게 잘 찾아서 만났어? 이 집에서는 나만 빠지면 될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이 집 아들 안 할 테니 그렇게 아세요. 이 자식이? 네가 뭘 차별을 받았다고 그러는 거야? 원래 장남은 그 부담감이 있는 건데 얘가 아직도 어려가지고. 넌 장남이 얼마나 힘든 자리인 줄 모르잖아. 네 형이 얼마나 부담감 가지면서 살고 있는 줄이나 알아? 그런 거 알지도 못하면서 네가 차별을 운운해? 그래, 너 같은 아들 나도 필요 없어. 아들 하든지 말든지 나도 장남만 있으면 되니까 썩 나가. 어머님, 아버님, 저 괜찮아요. 동서가 그간 제 뒷얘기 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조종하고 있었을 줄이야. 생각도 못했어요. 동서, 미안해. 그냥 일하고 왔을 뿐인데 일하고 와서도 밥 차리는 게 힘들어서 말했던 건데 이렇게 기분 나빠할 줄이야 생각도 못했어. 어머님, 아버님 진정하세요. 다 제 잘못이에요. 너는 이렇게 착한 형님한테 뭐 한 건지 알기나 하니? 작은 애도 정말 너무하구나. 네가 그냥 밥 차리고 했으면 끝났을 것을. 네 남편 그렇게 조종하면 기분이 좋니? 아무튼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 패가망신 한다더니만. 아휴, 너희 그냥 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썩 나가. 시부모님은 저희가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잔뜩 화가 나셔서 소리를 치셨어요. 형님과 아주버님은 마치 피해자처럼 행동을 하셨죠.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날 후로 저희는 시댁과 연을 끊고 살았죠. 그 후로 아무렇지 않게 시부모님께서 연락을 해오셔서 저희는 전화번호도 바꿨고 집까지 찾아오시길래 이사까지 했어요. 그렇게 1년이 더 지나서 회사 앞으로 누군가 찾아왔다고 해서 나가보니 바로 시어머니셨어요. 시모는 1년 사이에 못 알아볼 정도로 훌쩍 나이가 드신 모습이셨습니다. 어머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회사도 모르셨는데 여기까지 찾아오실 줄은 몰랐어요. 어머님, 저희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어머님, 아버님, 아들도 며느리도 안 할 거예요. 남편도 아직까지 마음 변치 않았고요. 이렇게 찾아오시지 마세요. 저희 마음 변할 일 없고 할 얘기도 없어요. 집도 이사 간 거 아시잖아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 보고 싶지 않아서 이사 간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이렇게 찾아오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내가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정말 현명하지 못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것 같아. 사실 네 시아버지 암에 걸려서 요양 중이야. 지금 요양병원에 있는데 오늘 내일 하셔서 오게 된 거야.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봐야 하지 않겠니? 너희들 그렇게 가고 나서 사실 화가 많이 났었어. 그렇지만 나중에 풀릴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사까지 갔더구나. 아마 평생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남편도 아마 상처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 상황, 암 걸리셨다는 건 남편도 알고 있어요. 아주버님이 찾아오셔서 말해줬다고 했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고요. 아버님 암 진단비 다 아주버님에게 줬다고 하시던데 맞아요? 그래 놓고서는 아주버님 저희 남편한테 아버님 병원비며 요양비며 다 대라고 하셨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거기다가 집 명의도 아주버님 명의로 돌리셨다고 들었어요. 시댁 재산 다 아주버님께 줬다고 했는데 뭐 더 이상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돈은 돈대로 다 장남 챙겨주시고 저희는 어머님, 아버님 다 모시고 살라고요?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받으시려거든 아주버님 형님한테 요구하세요. 그래, 우리가 정말 어리석었다. 그렇게 큰애한테 다 주고 나서 우리 지금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걔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다 날려먹었어.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도 그렇게 재산 받은 거 다 썼다고 하더라고. 우리한테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며느리는 회사에서 문제 생겨서 일도 잘리고 집에서 매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아들도 정신 못 차리고 아직까지도 숨겨놓은 재산 내놓으라고 하는데 정말 못 살겠어서 찾아온 거야. 우리가 벌 받는가 봐. 시부모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가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재산을 싹 다 정리를 하셨어요. 아주버님 명의로 모든 재산을 돌리고 주변 친척들에게도 더 이상 작은 아들은 본인들 자식 아니라고까지 선언을 하셨죠. 그 소식을 듣고선 남편과 저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정말 끝이라 생각을 하고 떠난 거였거든요. 그렇게 1년이 다 되어갈 때쯤 갑자기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연락을 해와 아버님이 말기암이라면서 그래도 마지막 같이 보내게 해주겠다며 시부모님을 저희 집으로 보내겠다 통보를 하셨죠. 거기다가 지금까지 쓴 병원비며 요양비까지 다 요구를 하셨어요. 남편은 아주버님에게 형수님과 형이 돌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자신들은 이미 할 만큼 다 했다면서 그래도 자식인데 이런 건 나눠서 해야 하는 거라며 당당하게 요구를 했다더라고요. 근데 뒷얘기가 그 정도로 심각할 줄은 저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알아보니 아주버님은 재산을 받고 나서 주식 투자를 하며 전 재산을 날렸고 형님은 회사에서도 직원들에게 막말하고 소외시키는 주요 인물로 들통나 퇴직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민사소송까지 진행당하면서 취업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고요. 아주버님은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찾아가서 남아있는 재산 없냐며 캐묻는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 사람이 다 있구나 싶었어요. 어머님은 뒤늦게 저희를 찾아와 미안하다며 용서해달라고 하셨지만 사실 그간 상처받은 게 너무 커서 확실히 손절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렇게 차별하고 어와둥둥하던 큰아들 애가 집안을 깡그리 망쳐버린 거였죠. 남편은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며 저에게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고 아버님 장례까지 본인이 잘 치르고
다시 모든 연락을 확실히 끊었어요. 어머님께서는 겨우 작은 방을 구해서 사시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남편에게 연락해도 씨알도 안 먹히니 계속 저에게 같이 살자며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인과응보라고 생각을 했지만 남편에게 맡기고 정말 이렇게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지만 이참에 확실히 끊어내지 않으면 더 큰 불화가 생길 것 같아 확실히 차단하려고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8살에 참으로 안타까운 경험을 하게 된 남자입니다. 여기에 사연을 올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겪은 일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그로 인해 마음이 너무 답답해 여기에라도 풀어놓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저는 아내와 따로 살고 있었어요. 이혼은 하지 않고 별거 중이었어요. 각자의 삶을 살기로 했었죠. 이걸 자유라고 해야 하는 건지 자식들 때문에 이혼은 하지 못했었어요. 워낙 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자식들에게 아픔을 줄까봐 합의하에 조론을 하게 되었네요.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각자 살게 된 이후 단 한 번도 연락한 적 없었어요. 각자 살면서 불만이 있는 부면들이 있는 건 당연하지만 제 아내는 병이 좀 있습니다. 조론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했어요. 병이 있는데 왜 각자 사냐고요? 절대 고칠 수 없는 버릇이거든요. 술만 먹으면 사람이 돌변해서 집안 전체를 아수라장으로 만듭니다. 이것 때문에 이사도 수십 번 다녔어요. 자식들만 아니면 바로 이혼했죠. 저와 아내는 젊을 때 결혼해서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의지하는 것들이 많았죠. 잘 살아보겠다고 각자 열심히 일했는데 술만 먹으면 사람이 돌변해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붙이거나 물건을 부수거나 어쩔 때는 팔을 깨물 때도 있고 돌을 던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할 말이 없어요. 전혀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술을 안 먹이려고 노력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심리치료, 정신과 치료, 약물 치료, 별의별 치료는 다 했습니다. 술만 끊을 수 있다면 정말 괜찮은 여자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입에 털어넣으려는 게 문제죠. 제일 큰 사건은 결혼식에서 일어났었죠. 제 동생이 결혼할 때 식사가 뷔페였거든요. 대부분 테이블에 맥주와 소주, 그리고 음료수 있잖아요. 정신없이 움직이는 동안 제 눈치 보며 한두 잔씩 먹더니 어느새 테이블에는 소주랑 맥주가 몇 병이 비어져 있었고 옆에 있던 동생 지인분들과 술판을 벌이다가 시비가 붙었고 동생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내랑 정말 이혼하려고 결심했을 때였죠. 하지만 자식들이 뭐길래 제발 이혼만큼은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면서 저희가 찢어져서 사는 걸 싫어했어요.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내의 술주정을 막으려 했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방법들은 다 시도해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아내에게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술을 하도 마셔댔으니 몸이 성하겠어요? 당연히 망가지죠. 그래도 절대 끊지 못할 정도로 심각해지면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한 달 술을 먹지 않았었네요. 엄청난 불안 증세와 수전증은 당연한 결과였고 저에게 신경질적으로 변했으며 입에 담지 못할 말들까지 서슴없이 뱉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에 술독이 빠져서 그런지 얼굴빛도 좋아졌고 몸 상태도 점점 회복이 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술 생각 안 나는 거야? 몸은 좀 어떤 것 같아? 당신 이렇게 술 입에 달고 살면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제발 술 좀 끊어라. 당신 술 마시는 거 내가 꼴 보기 싫어서 이혼하려고 해도 자식들이 하도 말려대니
내가 제명에 못 살 것 같아. 이러다 화병 나서 쓰러지면 그때 가서 후회할 거야? 몸에 좋지 않은 거 알면서 그래? 나도 알아.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는 거 알면서도 계속 생각나는 걸 어떡하라고. 나는 먹고 싶어서 먹는 줄 알아? 없으면 허전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괴롭다고. 하지만 술 한 잔 딱 들어가면 모든 게 편해지는 걸 어떡해. 그래도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술 끊어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나도 이제 입에서 술 냄새 나는 거 지겹다. 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나도 이제 지칠 대로 지쳤다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자식들이 내 인생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할 거야. 당신 술 한 잔이라도 입에 대는 날 그때는 이혼할 줄 알아. 아내에게 통보식으로 말했어요. 자기도 잘 알고 있다며 정말 굳은 결심을 보여주는 것 같았죠. 그렇게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몸 상태가 좋아졌고 퇴원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한동안 정말 즐겁게 지냈죠. 아내가 술을 안 마시니 세상 좋았습니다. 일단 집에는 술이 한 방울도 없기 때문에 취할 일은 없었어요. 정상적인 생활하면서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 생각하니 기분이 들뜨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제일 오랫동안 술을 입에 대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전혀 알지 못했는데 저에게 딱 걸리는 계기가 있었죠. 전날에 뭘 잘못 먹었는지 배가 너무 아팠어요. 결국 참다 못해 화장실에 들어갔었죠. 그런데 아내가 뭔가를 홀짝 마시더니 급하게 병을 냉장고 윗칸에 넣더라고요. 바카스 병인 것 같았습니다. 일단 볼일을 보고 나왔는데 아내는 방에 들어가 누워서 잠이 들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냉장고 문을 열어 바카스 뚜껑을 열어봤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은 바카스가 아닌 소주였습니다. 언제부터인지 한 모금씩 홀짝홀짝 먹고 있었어요. 제가 자는 사이 한 모금씩 했었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의 상태까지 온 건지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죠. 제가 출근한 이후로는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 쳐요. 하지만 아내는 음식할 때, 잠잘 때, 제가 화장실을 가거나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점점 바카스에 들어있던 소주를 먹는 횟수가 많아졌고 모른 척하고 있었지만 입에서 술 냄새가 풍길 정도로 들통이 나고 말았어요. 하지만 제가 모른 척하고 있으니 아내는 철저하게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결국 엄청난 현장을 들키게 되었고 아내는 너무 놀란 나머지 털썩 주저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신 안 자고 있었어?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면 내가 놀랐잖아. 여기 물건 정리하고 있었어. 별거 없으니까 어서 들어가 누워. 뭐가 별게 없다는 거야? 지금 내 두 눈으로 다 보고 말았는데 당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됐어? 내가 그동안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한 모금 마시더라. 그런데 이제는 대놓고 바카스 병에다가 소주를 채워넣고 있어? 아예 그냥 대놓고 벌컥벌컥 마시지. 나랑 약속한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더 이상 우리 사이는 좋아질 수 없을 것 같아. 당신 이런 모습 보면서 살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이혼하도록 해. 나도 참을 만큼 참았고 부부의 신뢰를 전부 깨버린 건 당신이니까 그에 따른 책임도 당신이 져야 할 거야. 술 먹고 세상 떠나도 나는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올 것 같다. 아내는 미안하다며 애원했어요. 고치려고 노력해봤는데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아 참을 수 없었다며 자기도 힘들다는 변명을 뱉었습니다. 버릇이라고 생각했어요. 병원에서는 그래도 잘 참았거든요. 아내의 팔을 뿌리치고 차라리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이혼을 하려고 서류까지 준비했어요. 그런데 아내도 저와 이혼만큼은 하고 싶지 않다며
애들도 있으니까 차라리 별거를 하자고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저는 깔끔하게 이혼하려고 밀어붙였지만 결국 이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내는 서류상에서만 부부였지 완전 남이나 다름없었어요. 각자 살면서 제일 좋았던 점은 아내의 술 취한 모습을 안 봐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까지 주어지다 보니 개인 생활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산에도 자주 올라가고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죠. 이렇게라도 사는 게 감사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일절 전화가 오지 않아서 너무 편했어요. 술 먹고 전화해서 난리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32년 만에 아내와 졸혼 후 제2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자식들도 일찍 결혼했고 더 이상 신경 쓸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내의 생활비는 자식들이 지원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각자의 인생을 살게 되었고 제가 좋아하는 산악여행을 주말마다 다녔습니다. 보통 산에 한번 올라가면 정상에서 텐트 치고 하루 보낸 다음에 다음날 이어서 산행 좀 더 한 다음에 하산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날씨 예보에 비가 온다는 말이 없었는데 눈을 붙이고 누우려고 하는 순간 엄청나게 많은 비가 쏟아졌고 소나기인 것 같아 버텨보려 했지만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내려서 밖에 그늘막이라도 설치해서 텐트에 직접적인 비를 맞지 않게 조치를 취하려고 텐트에 지퍼를 내렸는데 그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졌고 비를 쫄딱 맞은 사람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고 늦은 밤 산속에서 저처럼 산행을 즐기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것도 남자가 아닌 여자가 헤드랜턴을 쓰고 저를 바라보며 밝게 웃는 모습에 너무 놀랐습니다. 일단 비를 피해야 할 것 같아 텐트에 들어오게 해줬어요. 이 늦은 밤에 여자 혼자 험한 산을 다니다가 다치면 어쩌려고 생각 없이 행동하시는 거예요. 복장 보니까 야간 산행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살다 이런 경험은 또 처음이라 지금 엄청 당황스럽네요. 일단 수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했네요. 생각지도 못한 비가 내려서 대처할 수가 없었어요. 옷이 전부 젖어버렸네요. 야간 산행하려고 올라온 건 아니고요. 정상만 찍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늦게 출발했거든요. 이렇게 해가 빨리 떨어지게 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어요. 허술한 부분이 많죠? 등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일도 생기네요. 아무튼 자리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내려가야 할지 너무 걱정했거든요. 좀처럼 비도 줄어들 것 같지 않고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서로가 어색하고 당황했지만 그래도 침착하게 그녀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 내어주었어요. 온몸이 젖어서 점점 체온이 떨어지는 게 아무래도 건강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제가 여유분으로 가지고 있던 여벌의 등산복을 빌려줬어요. 괜찮다며 손을 흔들었지만 이미 얼굴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입술도 파랗게 변해서 저체온증에 걸리기 딱 좋았어요. 저는 밖에서 우산을 쓰고 기다렸고 다 갈아입었는지 저를 불렀습니다. 비는 좀처럼 그치지 않을 것 같아 방수 그늘막을 설치했고 텐트 안으로 빗물이 들어오지 않게 최대한 신경 썼어요. 그녀는 옷을 갈아입었는데도 몸을 덜덜 떨고 있길래 침낭까지 내어주었습니다. 이런 난처한 경우는 처음이라 1인용 텐트에서 생각지도 못한 난감한 일에 그날 눈을 뜨고 밤을 지새웠어요. 그렇게 비가 그치고 동이 틀 때 더 이상의 산행은 안 될 것 같아 그녀와 함께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하산한 뒤에 등산복을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서로 웃으면서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날의 기억을 되새기게 되었고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없었다면 그녀는 저체온증으로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겠다는 아찔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네요. 생각보다 젊어 보이는 여자가 두려움 없이 어두운 산을 올랐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미련해 보이기도 했어요. 텐트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지만 워낙 정신없어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낯선 남자와 단둘이 텐트 안에 있다는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밝은 모습으로 불편해하지 않았던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만남이 끝이 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그녀에게 처음으로 전화가 왔어요. 주말에 얼굴 볼 수 있으면 등산복도 돌려줄 겸 해서 식사나 같이 하자는 말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연락 온 그녀의 전화를 받고 주말에 약속된 장소로 나가게 되었네요. 두 번째 만남이 어색하진 않았습니다. 그 난리를 쳤는데 어색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얼굴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쇼핑백을 건네줬어요. 그 안에는 제가 빌려준 등산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약된 식당으로 저를 데려갔고 꽤나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에 들어갔어요. 여기 제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 음식 맛도 괜찮아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오는 것 같아요. 살면서 맛있는 음식 먹는 게 저는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오늘은 저한테 하루 빌려주셔야 돼요.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 신세진 거 갚아야 되거든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아닐지도 모르지만 항상 마지막인 것처럼 후회 없는 날을 즐겨야 된다고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빚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고 싶으면 다음에 연락 주세요. 제가 에스코트 해드릴 테니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등산복 입었을 때와는 다르게 이렇게 보니까 상당한 미모를 가지고 계신데요. 결혼은 하셨어요? 저는 결혼해서 아이들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야 제 삶을 살고 있네요. 워낙 젊었을 때 결혼했는데 자식들까지 젊은 나이에 전부 결혼했어요.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그녀는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이었고 부모님은 두 분 다 먼저 세상을 떠난 상태였어요. 나이는 30대 후반 정도였고 잠시 일을 쉬고 있는 중이었어요.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말에 같이 산에 오르길 원했고 그렇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데이트가 좋은 분위기로 끝이 났고 다음에 연락하기로 한 다음 헤어졌어요. 그 이후 연락이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죠. 저는 전부 예의상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주 주말이 되기 하루 전날 전화가 오게 되었고 같이 산악여행을 가고 싶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이때 경계했어요. 이런 식으로 다가온 여자는 없었거든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었죠. 그런데 모든 정황을 봤을 때 그녀는 정말 순수하게 저와 산에 오르고 싶어 했고 별다른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무시하고 거절하는 것보다 좋은 인연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딸처럼 생각하며 살갑게 대해줬어요. 그렇다고 제가 먼저 연락하진 않았어요. 그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연락 올 때만 움직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제 할 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알고 지낸 지 몇 달이 흘렀고 그녀에게는 연락이 점점 뜸해졌어요. 그런데 퇴근하고 들어온 순간 전화가 울려 핸드폰을 보니 그녀의 전화였고 배고프다며 같이 저녁을 먹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간만에 약속 장소로 나가기 위해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현관을 나섰는데 제 앞에 아내가 연락 한 통 없이 왔더라고요. 뭐야? 어디가?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해서 와봤지. 뭐 하는데 그렇게 꾸미고 급하게 나가는 거야? 약속 있었어? 연락도 없이 이렇게 불쑥 찾아오면 어쩌자는 거야? 약속 있어서 나가봐야 돼. 당신이랑은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나? 나 좀 자유롭게 살게 놔주면 안 돼? 우리 이혼한 거나 다름없잖아. 왜? 또 나한테 술 끊었다고 거짓말 하려고? 미안해.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나 술 전혀 입에 대지 않고 있어. 당신한테 처음 말하는 거야. 몸이 아프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당신이더라고.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부탁이야.
오늘 나랑 같이 있어주면 안 돼? 당신 정말 이기적이구나. 필요할 때는 찾아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정말 정 떨어진다고. 아내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저는 괴로웠습니다. 밥만 먹으면 하는 거짓말이 싫었고 그런 아내에게 정이라곤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뒤도 안 돌아보고 아내를 뿌리치며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아내는 그 자리에 멍하니 저를 바라보며 서 있었지만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나타난 게 너무 찝찝하고 싫었습니다. 그래도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저를 바라보며 웃어주면서 손을 흔드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풀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친해지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저희 집 가정사를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제가 하는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녀와 한자리에 있으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좋은 분위기에 나누는 대화에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래간만에 함께 보낸 그날의 그녀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우울해 보였어요. 아무래도 말하지 못한 고민거리가 있어 보여 조심스럽게 물어봤고 그녀는 충격적이게도 그동안 병원을 좀 왔다 갔다 했었다며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알려줬어요. 몸이 안 좋다고? 언제부터였는데? 많이 안 좋은 거야? 그럼 집에서 좀 쉬지. 왜 나와서 밥 먹자고 그런 거야? 집에서 쉰다고 달라진 거 없어요. 이렇게 시간 될 때 좋은 추억 하나라도 만드는 게 좋은 거죠. 꾸준하게 약물 치료하고 있으니 괜찮아질 거예요. 좋은 날 표정 관리 잘했어야 했는데 괜히 신경 쓰게 한 것 같아 미안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고 보니 안색도 안 좋아 보이는데 이만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집까지 바래다 줄 테니까 오늘은 이만 들어가자. 아무래도 그녀의 몸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아 그녀의 집으로 바래다 주었어요. 얼굴빛도 상당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 다르게 많이 달라진 모습에 마음이 아팠고 별일 아니길 바라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웃으면서 푹 쉬고 나중에 연락하자며 몸을 돌렸는데 그녀는 조금 더 대화하길 원했고 그 순간 망설였지만 그녀의 몸 상태가 걱정이 되기도 했고 저 또한 싫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혼자 살기에 적당한 집이었고 혼자 사는 여자의 집은 처음 구경해 보았네요.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약봉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약들이 들어있었어요. 정확한 병명을 얘기해주지 않아 어떤 상태인지 궁금했지만 더 이상 물어보는 건 실례인 것 같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주었고 소파에 단둘이 앉아 처음으로 어색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말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나이 먹을 만큼 먹어놓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한 잔만 먹고 푹 쉴 수 있게 서둘러 돌아가야겠다 생각하며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진지한 표정으로 혼자 있는 게 싫다며 그날 하루만 같이 있어주길 바랬어요. 그 말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남의 집에 있는 건 불편해서 싫다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집에 혼자 있으면서 조용한 공기의 분위기가 싫다며 그냥 하루만 있어달라며 계속 부탁했어요. 간절한 눈빛을 서로 교환하게 되면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부탁을 들어주고 말았어요. 얼굴 표정이 뭔가 두려운 듯한 모습이 비쳐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텐트에서 있었을 때처럼 두 번째 밤을 같이 보내게 되었네요. 그런데 저는 소파에 누워 있었고 그녀는 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좀 전에는 너무 정신없어 알지 못했는데 집안에 남자 물건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현관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남자 구두와 빨래 건조대에 널려있는 남자 속옷이며 상당히 많은 남자의 물건에 같이 지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자고 있는 줄 알았던 그녀가 걸어 나왔고
소파에 누워서 자는 거 괜찮냐며 물어보는 말에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면서 집안 곳곳에 있는 남자의 물건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자 저를 보며 웃더니 전부 다 심적 안정을 취하기 위해 갖다 놓은 거라고 주인 없는 물건이라는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집에 남자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싶었을 뿐이라며 남자가 있는 걸로 오해했냐고 웃고 있었어요. 그렇게 어색했던 분위기가 어느 정도 풀리기 시작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피곤함이 찾아왔는지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고 소파에서 자는 거 불편하니 옆에서 같이 자도 된다며 저희 손을 잡아 끌었어요. 난처한 저는 고민하다 그녀와 동침하려 살며시 침대에 누우려 하는데 저를 보며 웃고 있던 그녀가 갑자기 몸에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너무 놀란 나머지 그녀에게 달려가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제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고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던 이불이 방해가 되는 것 같아 덮여있는 이불을 들췄어요. 그런데 들춘 이불 속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그녀의 부모님 같았어요. 부모님 두 분 다 세상을 떠난 지 좀 됐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녀는 항상 부모님이 그리웠고 보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더 친해지려고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구급차는 늦지 않게 도착을 했고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네요. 그리고 병원에서 알게 된 충격적인 결과는 그녀에게는 머릿속에 종양이 자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병실로 옮기던 도중 그녀의 모습을 봤는데 머리에 수술을 몇 번 했었는지 수술 자국이 보였어요. 그녀의 풍성했던 파마 머리는 가발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얼마의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것도 그녀가 깨어나고 듣게 되었네요. 몸이 좋지도 않으면서 그동안 그렇게 무리한 거야? 아무리 그래도 몸이 좋아질 준비를 했어야지. 그런 생각하기 전에 몸부터 움직여야죠. 그래야 하나라도 눈에 담을 수 있지 않겠어요? 세상 떠날 때 그동안 즐거웠던 추억들이 펼쳐진다는데 우울했던 기억만 보이는 건 싫단 말이에요. 왠지 오빠랑 있으면 마음이 진정이 돼요. 우리 아빠 품에 있는 것처럼. 이따가 우리 진찰받고 태어나면 산에 같이 올라갈까요?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몸을 너무 괴롭히는 것 같대. 계속 머리에 자극되는 운동을 하면 머릿속에 있던 종양이 더 커지게 될 수도 있다네. 등산은 몸 좀 회복되면 그때 같이 가도록 하자. 나도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어. 그녀는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세상 떠나니 자기도 곧 떠날 것 같았나 봐요. 점점 안 좋아지는 진단 결과에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다급히 벗어났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마음의 진정이 필요했어요. 이런 일이 저에게 발생이 됐다는 자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옆에 자리를 지키고 있다 보니 어느새 아침이 되었고 저녁에 다시 오겠다고 얘기한 후에 병원 밖으로 나왔는데 그때 택시에서 내린 한 사람과 마주쳤어요.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왜 병원에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를 바라보고 있던 아내 또한 제가 병원에 있는 걸 보고 놀랐는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병원에는 아침 일찍 어쩐 일이야? 당신 어디 아픈 거야?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그건 당신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병원에 볼 일 있으면 볼일 보고 들어가. 나는 당신이랑 대화할 기분이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아직도 화가 안 풀린 거야? 내가 말했잖아. 다시는 술 입에 대지 않겠다고. 그때 당신이랑 헤어지고 술 입에 댄 적 단 한 번도 없었다니까.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돼? 우리 예전처럼 다시 잘 지내보자. 예전처럼? 우리가 예전에는 잘 지낸 적이 있었나? 당신 결혼하고 나서 나랑 즐거웠던 기억이
얼마나 있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당신과 행복하고 즐거웠던 적은 너무 오래전 일이라 떠오르지도 않아. 당신이 술에 쩔어서 병원 왔다 갔다 하고 물건 때려 부순 것밖엔 기억나지 않는데?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대화하자. 나 기분 별로 좋지 않다고. 나 몸에 문제가 생겼어. 그동안 내 몸을 너무 혹사시켰나 봐. 이렇게 될 거라고는 알지 못했는데 다 내 잘못이지. 나 간암이래.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간암이 발생됐대. 그래서 지금 꽤 심각한 상황까지 온 것 같아. 미안해. 이런 소식 알려줘서.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는 또 갑작스럽게 간암이라는 말에 너무 충격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아내를 데리고 다시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몸 상태에 대해서 전부 듣게 되었고, 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아내의 몸 상태를 확인했고 입원 일정을 물어보았지만 딱히 손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약만 처방해 주었네요. 그리고 계산한 뒤에 아내를 부축해서 병원에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자 그녀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내는 저와 그녀를 번갈아가며 쳐다봤고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는지 다짜고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천천히 설명하겠다고 말했지만 아내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폭발하고 말았고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에 다른 여자가 생겼냐며 제 멱살을 잡고 화를 냈습니다. 저기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아빠와 딸 같은 사이라고요.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몸이 정상은 아니에요. 제 머릿속에 종양이 자라고 있거든요. 상상하시는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안심하세요.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그리고 종양? 나는 지금 간암이라고. 우리 남편이랑 어디까지 간 거야? 그런 거 아니라고 했잖아. 왜 당신 입장에서만 생각하는데? 일단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내는 제가 화를 내기 시작하자 당황했는지 어떤 사이인지 침착하게 물어보았어요. 그렇게 저희 셋이 앉아 그녀와 있었던 일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 나갔습니다. 결국 그녀도 머릿속에 있는 종양 때문에 갑자기 언제 어디에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안 좋은 상황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내도 그동안 자기의 잘못을 얘기하면서 과거의 행동에 대해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아내를 번갈아가며 계속 쳐다봤고 갑자기 돌발 질문을 던지면서 저희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공여자 간조직 검사를 받아보자고 권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기 싫다고 말하니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 제 아내의 손을 잡고 저를 바라보며 부탁했어요. 절대 안 된다며 다른 기증자 찾아보면 되니까 검사 받지 말라고 화를 냈고 그런 모습을 계속 바라보고 있던 그녀는 제 말을 무시하며 공여자 간조직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일주일 정도였어요. 그 전에 무슨 일이 발생될지도 모른다며 자신이 세상 떠났을 때 법적으로 효력을 얻을 수 있는 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그녀를 돌봐주며 하루하루 보냈어요. 아내와 그녀는 상당히 가까워졌고 그녀는 만약 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면 2번 다시 술은 입에 대지 말라고 아내에게 매일 입이 닳도록 부탁했습니다. 아내도 꼭 그렇게 하겠다며 약속했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적합 판정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곧바로 제 아내에게 수술 전 검사를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고 재촉하기 시작했고 아내는 수술 전 검사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의사는 이 수술을 반대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몸 상태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저희 말은 들으려 하지 않았고 모든 걸 빠르게 처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간 65%를 이식한다며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뜯어 말려도 자기가 살아있을 때 해주고 싶다며 기증받을 수 있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라며 이것 또한 인연이라고 밝게 웃고 있었어요. 결국 그녀와 아내는 수술을 진행했고 길고 긴 수술 끝에 다행히 무사히 끝이 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희망이 없던 삶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준 그녀에게 감사하라며 2번 다시 술을 입에 대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녀와의 인연이 이렇게까지 이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모든 게 전부 다 잘 해결될 것 같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 있던 종양은 점점 크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완치가 된 후 매일같이 그녀에게 찾아가 병간호를 해줬어요. 저와의 만남이 그녀와 아내는 둘도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던 그날이 갑작스럽게 찾아왔고 그녀는 대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수술이 그녀와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2번 다시 깨어나지 못했고 워낙 큰 뇌종양의 크기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네요. 그만큼 저 또한 너무 큰 충격에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도 눈물을 흘리면서 오열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의 정 때문이었을까요? 아주 짧지만 특별했던 그녀와의 인연이 아직까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그날 밝게 웃으며 비를 피하기 위해 텐트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녀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는 수술을 받고 난 이후 술은 쳐다보지도 않고 아예 차단하고 있어요. 그녀가 자신에게 준 소중한 걸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며 하루하루 세상을 떠난 그녀에게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특별하게 만났던 인연, 너무 짧게 끝난 것 같아 가슴 아프지만 그곳에선 마음 편히 푹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눈 감을 때 행복했을까요? 너무나 죄스럽고 미안하네요. 저희가 잘 살아가는 게 그녀에게 보답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짧은 인생 후회하지 않게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사람 인연이라는 거 언제 어디에서 특별하게 찾아올지 모르는 것 같아요.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내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자기에게 몇 배로 돌아온다는 걸 제 사연을 통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